김현정의 뉴스 쇼. 29명 사망, 29명 부상. 사망자 가운데는 여자가 23명이고요. 남자가 6명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제천 8층짜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피해가 이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9 신고도 신속히 됐고요. 소방차도 비교적 빨리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건물 앞을 막아선 차들 때문에 소방차는 진입에 애를 먹었고 소방사들이 차는 무슨 이유인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건물의 외장재는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도 많이 내뿜는 드라이비트였는데다가 유일한 통로인 계단으로 그 가스가 들어차자 탈출구가 막혀버린 겁니다. 통유리 빌딩의 특성상 창문도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구조의 목욕탕은 화재 소식조차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겹치고 겹쳐서 재산 피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던 불이 2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로 번져간 겁니다. 이제 동이 트고 있습니다. 숫덩이로 변한 건물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제천 그 현장부터 연결을 하지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스포츠센터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5시 18분. 매달려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뭐 마음에 준비할 틈도 없이 그냥 안 믿었어요. 예, 지금부터 만날 분은 건물 난간에 매달려 있는 3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개인 크레인을 끌고 와서 이 3명을 구조해낸 구조자이자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제천 주민 이기현 씨 연결을 해보죠. 이기현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전 지금 출근하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장에 들려서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천 화재 건물 앞에 계세요? 예, 지금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완전히 꺼진 건가요? 예, 불은 제 육안으로는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건물이 이제 아침이니까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할 텐데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상황은? 예, 제가 어제 철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불길이 너무 거세서 이제 잘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그냥 폐 건물 같은 느낌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새까맣게 다 탄 겁니까? 8층 전체가? 예, 맞습니다. 완전 전소된 상태. 네. 그러니까 어제 화재 현장에 도착하신 건 언제쯤이에요? 이기현 씨가 도착하신 건? 제가 일을 마치고 다행히 시내 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현장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근처에 있으면 빨리 장비를 끌고 와라. 우리 지금 난간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 장비가 들어오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한 5시경에 현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크레인 업체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개인 크레인. 예, 아버지가 운영을 하시고 저도 같이 도우고 있습니다. 그 크레인이라 하면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는 크레인인 거죠? 정식 명칭은 고소작업차라고 하고요. 예. 크레인에 보면 버켓이 달려 있는데 그 버켓에 사람이 이제 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제 공사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아하, 그걸 가지고 작업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바로 그냥 그 제천 빌딩으로 가신 거군요. 예, 바로 들어갔습니다. 화재가 난 건 3시 50분경인데 도착해보니 몇 시쯤 되던가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5시경이었습니다. 5시경. 그럼 불이 난 지 1시간 뒤인데 1시간 뒤 상황은 어땠습니까? 현장에 가보니. 이미 연기가 이제 그 깨진 유리창 사이로 그 내부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선은 이제 그 난간에 있던 3명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장비를 빨리 펴가지고 저희 버켓을 구조를 할 수 있게 대해줬어야 되는데 장비를 피고 나서 저희가 붐을 올릴 당시에는 연기가 너무 거세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1시간이 지났는데도 7, 8층에 사람이 그대로 매달려 있는 정도 상황이었어요? 예, 그때 난간에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께서 좀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크레인을 운전을 하셔가지고 벽에 이제 붙이고 그 사람이 저희 버켓에 타는 것도 보이질 않아서 그 정도였군요.
예, 한 1분 정도 대기한 후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내려보니까 예. 예, 한 4층 높이 정도 내려오니까 안개가 거치면서 예. 저희 버켓에 3명이 타고 있는 게 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몇 명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올려서 구조를 해내고 보니 3명이 타 있었던 거군요. 예, 내리자마자 저희가 위에 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예. 최대한 물어봤지만 이제 더 이상 그쪽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예. 예, 저희는 빨리 장비를 철수시켜서 이제 다른 곳에 예, 구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이제 장비를 옮겼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네. 지금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마음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 증언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개인 크레인을 끌고 와서 그 작업을 도왔던 분입니다. 이기현 씨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지만 여러분 이 소방차가 빨리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다라는 증언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 한 분 연결해보죠.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영주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불은 지금 1층 주차장에서 시작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3층에 있던 생존자 말을 들어보면요. 화재 비상벨이 울리고 밖을 보니까 이미 창밖으로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더라.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번질 수가 있습니까? 화재 현장에 이제 이 동영상이라는 사진들을 보면 1층 필로티에서 불이 붙어서 저층 부분의 드라이비트가 급격히 연소를 하면서 연기라든지 화염이 굉장히 거세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커지면서 사실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이렇게 화재가 직접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필로티에 연결되어 있는 이 건물 계단 부분이라든지 출입구 부분 쪽으로 연기와 화염이 들어가서 수직으로 터져 있는 계단 부분을 통해서 상층부까지 이를테면 8층 부분까지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9명 사망자 대부분이 화상보다는 질식으로 숨졌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단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를테면은 창문 등을 통해서 연기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연기에 의한 피해는 계단부라든지 수직관통 이런 쪽으로 통해서 내부적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수직으로 위로 번져갔을 가능성. 그것 때문에 질식을 이렇게 많이 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연기가 빠르게 유입되는 경우에 사실은 각 층에 있는 분들이 사실 계단 말고는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계단 하나, 엘리베이터 하나 뭐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유일한 대피할 수 있는 수직 피난 통로인 이 계단 자체가 사실은 피난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쪽에서 연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이분들은 꼼짝없이 갇혀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특히 지금 29명 사망자 가운데 20명이 여자 목욕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2층에 있던 여자 목욕탕. 예. 물론 이 발화 지점이 여자 목욕탕 바로 아래라는 것도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이곳에서만 대량으로 피해가 났는가? 여기 참 이해가 안 가요. 예, 사우나의 특성상 탈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씻는다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공간의 폐쇄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폐쇄성이 높다는 거는 비상시에는 대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지 않다는 이런 것들을 그런 이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늦게 인지를 했고 이미 인지해서 도망가는 시점에서는 탈출구가 없이 이미 연기에 상당히 오염된 상태에서 아마 화를 당하신 것으로 예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장재 문제,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 유일한 탈출구는 계단밖에 없었는데 그쪽으로 이미 연기가 다 유입된 상태였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든 건 구조 작업에 장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다른 사고에서도 경험했던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소방대가 직접 출동을 했을 때 건물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든지 좁은 길 때문에 바로 소방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 아니, 그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면, 사다리차를 가지고 있는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차량의 폭은 한 6m 이내인데요. 이 차가 이제 거기서 멈춰서 전개를 해서 활동을 하려면 예. 최하 8m 정도는 확보가 되고 여유 있게 한 10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불법 주차가 한 대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예.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소방 활동을 사실 정상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8m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8층짜리 건물인데 그 앞에 8m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어렵게 접근을 했는데 또 사다리차가 전세로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또 목격자도 있고. 요건 좀 얘기가 엇갈리더라고요. 목격자들은 사다리차가 사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더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방당국에서는 한번 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되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접었던 것인데 그걸 보고 지금 고장났다고 얘기하는 거다. 뭐 엇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다리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예, 이 부분은 그 화재가 난 건물 자체가 이를테면 이제 5, 6, 7층, 8층 부분이 약간 이제 경사가 지면서 이렇게 경사진 면이 형성이 되는데 피라미드처럼.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사다리차가 이제 전개를 하더라도 이 전개를 했을 때 이런 작업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 이제 사면이 생기는 형태에서는 사실 소방의 의견도 사실은 충분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소방의 이를테면 다 단순한 이런 고장인지 혹은 이런 이제 작전이라든지 현장 활동상의 판단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창문이 별로 없는 통유리 구조예요. 요즘 이런 빌딩들 굉장히 많잖아요. 창문 조그맣게 있고 거의가 다 유리로 된 통유리 구조. 이것도 영향을 줍니까? 화재에? 실제로 이제 뭐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이렇게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 이렇게 좀 막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창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창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빼줄 수 있는 배연창을 설치한다든지 그 안쪽에 이제 건물 내부에 강제로 연기를 빼줄 수 있는 재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화재가 발생했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미흡하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이제 이를테면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기가 빠질 수 있는 이런 재구부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문제점이 취약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유리 구조를 하면서도 환기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을 가능성 이런 거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창들도 대부분 가리거나 혹은 또 막거나 또 이렇게 잘 열리지 않는 구조로 바꾸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 더더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제 벌어진 제천의 화재 참사 29명이 사망했고요. 그중에 여자가 23명, 남자가 6명, 20명은 여자 목욕탕, 2층 여자 목욕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 전 6시 반부터 다시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인명피해자들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속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제가 전하도록 하지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2부에서 청주 화재 현장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의 산불 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어젯밤 9시 47분부터 포항의 야산에서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큰 불은 새벽 2시쯤에 잡혔고요. 지금도 잔불 정리 중에 있는, 진압이 완전히 끝나진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2부에서 이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은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됐던 인터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어제 당무위원회 열었습니다.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안 대표의 뜻대로 된 거죠. 그러자 통합 반대파는 이 결정 불법이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극도의 혼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바른정당도, 통합의 파트너 바른정당도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연결을 해보죠. 마침 오신환 의원이요, 오늘 바른정당 원내대표로 취임을 하는 날입니다. 만나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오늘 화재 참사 때문에 마음이 좀 가볍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으로서는 큰일이네요. 원내대표 겸 통합 교섭 창구 역할도 맡으셨다고요? 네네. 예. 지금 뭐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가 한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또 우리가 처음에 창당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잘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 국민의당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예, 저희는 어제 오전에 의총을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고요. 예, 기본적인 그 통합의 방향성이나 그 방침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제 유승민 대표께서 통합에 대한 화답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만장일치 찬성이에요? 통합 찬성? 네, 그렇습니다. 만장일치 찬성. 그렇게까지 통합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 1월 24일 날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또 대선을 치러갔고 그 이후에 저희 당이 함께했던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지지할 정당이 없고 굉장히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치는 여전히 구태스러운 행태에 머물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구태 세력과의 결별과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 뜻을 함께 모은 것입니다. 예. 근데 통합 합당이라는 거는 두 당의 신념하고 철학이 맞아야 되는 건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과연 그 부분에서 맞는가?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안 맞는다 말씀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태생적인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하지만 저희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서로의 정책이나 또 지금 당원 당규상의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나요? 근데 햇볕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호남에 대한 뭐 이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분명히 했고요. 호남의 지역에 대한 정서는 저희가 호남의 지역을 폄하하거나 그것을 배제한다거나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과거 보수정당이 TK 영남을 기반으로 했다면 그거로 인해서 보수가 지금 훼손되고 망가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역주의를 뛰어넘어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자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역주의 극복하자 이런 뜻이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당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정책들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의 북핵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북한의 지금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공과 과를 놓고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형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대표 측과 다 합의가 된 것이다. 뭐 이거 어긋날 것 없다 이런 말씀. 네네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유승민 대표는 이르면 연말 연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지금 통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국민의당의 지금 내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31일 날 전당원 투표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그 결과 추이를 갖고 이제 통합의 절차들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당 내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것은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또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외부의 개혁 세력들이 함께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전당원 투표 발표 이후에 전당대회까지 가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적어도 한 3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무적인 통합의 절차들을
함께 투트랙으로 한다고 해도 저희는 뭐 2월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 정도. 좀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착착착 진행이 된다고 해도 한 2월 정도는 돼야겠네요. 진짜 통합으로 간다면. 근데 호남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끝까지 우리는 반대다. 함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이분들 배제하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결국은? 저희가 무슨 어떤 특정한 인물을 배제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든 진보든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두고서 출범을 했다선 치더라도 그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구태 세력과 저희가 결별을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의하고 함께한다면 저는 어느 특정한 인물을 배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들리기로는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3명은 통합 과정에서 배제해달라는 바른정당 측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소문도 들리는데 이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뭐 저희가 어떤 내부에서 논의할 때 그런 인물을 특정해서 배제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합의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또 그분들이 또 특별히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통합에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그분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합의 가치와 비전이나 방식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다면 서로 그 과정 속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저는 지금 들리네요. 우리가 일부러 배제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억지로 끌고 오겠는가? 함께 하자고 하겠는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들이 통합에 찬성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러 배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외부 세력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민의당하고 통합 진행된 후에는 한국당하고 통합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외부 세력 말씀드린 것은 통합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와 B 정당이 흡수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A와 B가 합쳐지면서 C라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C라는 정당을 외부에다가 만들어 놓고 A와 B가 그 C라는 정당과 함께 통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으로서의 신설합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외부에 있는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정당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그런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당 C라는 것으로 만나는 시기에 통합이 될 거다. 그 방법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의원이 있으면 들어오는 방식으로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자유한국당과의 3당 통합 이런 식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다. 네, 물론입니다. 그건 아니란 말씀. 자, 30초 남았는데 이거 하나만 여쭙죠. 손학규 상임고문, 국민의당 고문이 귀국했습니다. 네. 이분 이제 통합 지지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안 대표 측에서는 손학규 고문이 통합 정당의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의 과정 속에서 과연 이제 초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함께하는 그 구성원들이 과연 어떤 분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개혁정당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함께 나눠야 될 것이고요. 지금 어느 특정 인물을 놓고 그것이 대표가 된다 아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영이고요. 그분 함께 하시는 거.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학 입학했다고 헬스장 끊어서 갔는데 목욕하러 새 모녀가 갔는데 뭐 이런 사연들이 너무나 구슬프게 전해지면서 참 아픈 아침입니다. 제천 화재 현장 잠시 후 8시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박종철님, 드라이비트로 외장을 시공하는 건축물 볼 때마다 이런 사고를 이분은 예견하셨답니다. 아마도 이 건축 쪽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드라이비트라는 외장재가
순식간에 불이 번지게 하고 유독가스를 많이 뿜어냈기 때문에 화재가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부 첫 순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6시 반부터 다시 수색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현장 기자 연결을 해보죠.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 이렇게 취임 일성을 밝혔었죠. 교육계 이슈가 참 많습니다. 뭐 고교 학점제,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할 건가, 수능 이회는 이게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여러 이슈들 김상곤 장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너는 월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월간 아무개의 주인공은 한 달 전에 첫 출연을 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유인태 전 수석, 유인태 전 의원과 함께 월간 유인태로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를 열어놓고 잠시 후에는 김성환의 행간 또 역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출발하죠.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불은 어젯밤 10시 반쯤에 진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사이에 워낙 깜깜했기 때문에 동이 트고 나서 더 추가 희생자는 없는지 샅샅이 뒤지는 수색 작업이 6시 반경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 아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CBS, 청주 CBS 박현호 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기자. 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새 계속된 수색 작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수습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참사를 빚은 화마의 흔적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래부터 옥상 끝까지 시커멓게 그을렸고요. 수습 작업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져 건물 내부 일부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모습이 처참하다는 얘기는 앞서서 목격했던 목격자분, 구조자분이 전해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추가로 발견된 희생자는 더 없는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네, 아직까지 추가 희생자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제 화마 이후 혹한 속에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진 현장에서는 악정고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화재 진화와 함께 구조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지만 대형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자정까지 모두 29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58명의 사상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후 수색 구조 작업을 현장 수습 작업으로 전환했고요. 하지만 인명 수색 작업은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층에서부터 8층까지 전층에 대한 7번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가 1명, 신원 미상의 사망자가 1명인 걸로 미뤄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색 작업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던 데다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상 사물함 등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널려 있어 추가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실종자의 생사 여부 확인한 가족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정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요. 현재는 단 1명만 남았습니다. 남상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시신이 크게 훼손돼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희생자 중에 1명의 신원이 확인 안 된 건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가족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가족들은 없는 건가요? 그런 가족들이 지금 1명 남아 있는 겁니다. 아, 1명. 근데 신원 확인이 맞춰지질 않은 거군요. 워낙 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뭔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견으로는 이분이 그분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 지역 장례식장에 희생자들이 안치가 됐죠? 그렇습니다. 희생자들은 제천 서울병원 등 모두 5개의 장례식장에 안치됐는데요. 가장 많은 사망자 시신과 부상자들이 옮겨진 제천 서울병원은 피해 가족과 지인들의 발길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응급실 벽면에 부착된 안내판 앞은 희생자 명단을 확인한 가족들로 울음바다가 됐고요. 친인척과 지인들은 유족들을 위로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함께 목욕탕을 찾았던 80대 할머니와 40대 딸, 10대 손녀까지 3대가 한꺼번에 숨지는 비극까지 전해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박현호 기자, 현장을 좀 지키면서 또 다른 소식들 속보가 들어올 때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청주 CBS 박현호 기자였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제천 화재 현장 소식은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준비된 순서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행간을 오늘 1부에서 못 전해드렸죠. 김성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행간 오늘 사실은 뉴스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오늘 나고 네. 지금 포항 산불도 어제 밤 9시 47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진압 작업 중입니다. 완전히 진화가 안 됐어요. 그런 것도 보이고 또 유엔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트럼프의 선언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결정이 났다는 요 소식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행간에서도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될 게 있죠. 네. 어제 이른바 땅콩해양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이 대법원은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땅콩해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비행기 항로에 지상로도 포함을 시킬 거냐, 요게 마지막 쟁점이었는데 네. 결국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상황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4년 12월이었었죠. 예.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경과류 서비스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서 승무원들한테 갑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당시 비행기가 문을 닫고 계류장을 막 벗어난 상태였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했겠죠. 비행기 돌려. 예. 17m를 이동해서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비행기가 뜨진 않은 거예요. 뜨진 않았죠. 뜨진 않은 거예요. 네. 탑승구 있는 쪽에서 계류장에서 막 벗어났는데 다시 끌고 들어가가지고 비행기를 이제 다시 탑승구 쪽에 대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 비행기를 되돌아가도록 한 게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심은 지상로도 항로다 이렇게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예. 2심은 항로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길이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다음에 있는 게 항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원합의체 대법원에서 지상의 길까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낸 거죠. 예,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국 판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총으로는 집행유예가 나온 이 판결,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땅콩 회항은 무죄지만 땅콩 갑질은 유죄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지만 네. 갑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난 거잖아요. 유죄라는 네, 거잖아요. 이게 대법원 판결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면죄부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는 이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위력에 의해 항로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만 무죄 판결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사실 그렇지만 국민법 정서상 땅콩 회항도 유죄죠. 이미 정서상으로는 이미 유죄죠. 네. 승무원이 경과류 매뉴얼대로 안 내놨다고 해서 야단치고 나중에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징계위 회부하는 정도 수준이면 되지. 그렇죠. 폭언하는 것도 모자라서 몸으로 밀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행기 돌려. 그럼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던 그 승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애매했던 항공로 개념을 다시 재정의했다고 봐야지 조 전 부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네. 특히 국민 정서상 면죄부 준 건 아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진실한 사과는 없었다입니다. 진실한 사과는 아직도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박창진 사무장이 뉴스쇼 출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2년이 넘도록 직접 사과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했어요. 왜 사건 초기에 쪽지 사과하지 않은 죄송합니다. 쪽지 사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봉투에 조현아 올림이라고 쓰여 있었던 이 봉투 전달해 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진정한 사과의 메시지가 있었느냐. 수첩을 쭉 찢어가지고 그냥 볼펜으로 쓱쓱쓱 못 만나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서 준 거예요. 직접 만나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갑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박 사무장은 이 쪽지 사과 보고 내가 더 훨씬 참담했다. 나를 배려하는 사과의 진정성이 담긴 말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박 사무장은 사건 이후에 400일 넘게 휴직을 했다가 지난 10월에 복직을 했죠. 예. 근데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이 사실상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땅콩이양 사건은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은 뭘 짚으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김명수 대법원의 첫 시작을 알린 상징적인 판결이었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첫 시작? 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잖아요. 했죠. 이른바 김명수 코트라고 하는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로 변경에 관한 문제만 얘기할 것 같으면 소부에서 판결해도 됐을 것 같아요. 전원합의체까지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이 정도 사안을. 그만큼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봤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물론 항공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컨대 재벌 3세의 갑질 사건이라는 점도 전원합의체에 올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은 원칙이 일단 법률적으로 충실하되 유전무죄 관행을 끊겠다. 재벌 3세 판결 그 사건 같은 거를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번 판결에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로 변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죄 나서 전체적으로는 집행유예면 이건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김성환 씨가 보시기에는 전원합의체로 올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재벌 갑질에 대해서 전보다 훨씬 중하게 봤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볼 것이다. 아하. 보통 이렇게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면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뭐로 올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예, 놓쳤던 1cm까지 오늘 봐주셨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생의 힘을 다하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사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처를 하나 꼽으라 하면은 바로 교육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수장으로 이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만나보죠. 김상곤 부총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에 취임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6개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수능 연기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도 겪으셨고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돌아보면 어떠세요, 6개월? 쉽지 않은 과정도 있었지만은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특히 아까 언급하신 초유의 이제 수능 연기와 관련해서도 이해하고 협력해 주셔서 무사하게 수능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드셨던 거 순간 하나 꼽아라 하면 역시 그때 포항 지진 때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 외의 이제 상황이라서 긴급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가장 이제 긴장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전날 밤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수험생 마냥. 예, 전날은 포항에 가서 있었는데 잠을 거의 자기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6개월인데 6년 같습니다. 하도 일이 많아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 교육부만큼 이슈가 많은 부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도 많은데요. 우선은 고교 학점제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이게 말하자면은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골라서 듣고 일정 학점을 얻으면 졸업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진 교육국들에서는 이제 대체로 다 고교 학점제로 해서 고교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이제 입시 중심의 이제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교육이고 사실 현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지는 한참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도 선진교육 또 한국형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방향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해서 내년부터 일선 1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5년 뒤부터는 완전히 도입한다 이런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취지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실이나 교육 기자재, 교사들의 수라든지 이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동안에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혁신교육이란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실제로 이제 선택형 교과형 시범 학교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정도 의식이나 이제 방향이 이제 공유돼 있는데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은 제도 자체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만 이제 그에 따르는 이제 시설도 일부 보완하고 또 교원도 일부 이제 충원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교원 확충에 관련해서 지금 전교조 입장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정부가 2만 명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비교과 교사였다. 고교 학점제를 실현해야 할 교사들은 대부분 교과 전담 교사들인데 지금 충원교육 계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실시할 수 있겠는가? 전교조는 걱정을 하던데요. 2만 명을 2022년까지 이제 충원하기로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필요한 교원 확충 부분도 상당수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게 몇 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러한 교육개혁에 필요한 증원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우리의 대입 제도하고 고교 학점제가 맞지 않는다. 최종 목표가 대학 입시 아닌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다들 달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얘들아 너희들 탐구하고 싶은 학문 마음껏 탐구해라. 그 과목 신청해서 다양하게 들어라라고 한다고 한들 수능 시험 보는 과목, 대학 입시 과목 아니면은 안 들을 거란 얘기죠. 취지가 퇴색된다. 의미 없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기존에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시범적으로 고교 학생 선택형 과정들도 이제 시범적으로 해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이제 운영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진로와 또 학업에 관한 상담을 곁들여 준다면은 국영수에 몰리지 않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성 있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선택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신 절대평가도 하겠다. 이 방향도 맞나요? 제대로 이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은 성취평가제, 절대평가제,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화하는 1단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고교체제 개편, 이 모든 것이 상생적으로 어우러져야 바로 고교교육도 제대로 정상화되고 대학에서도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수능도 절대평가 쪽으로 가는 거 맞나요, 총리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고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인가. 이거 종합적으로 내년 8월까지 이제 발표하기로 돼 있어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교 학점제 얘기하면서 뭐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다는 얘기를.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을 놓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학생 대신에 자원봉사를 막 나가지고요. 돈을 주고 논문을 쓰는가 하면 자기소개서도 컨설팅 업체에 써주는 데가 있다 그러죠. 또 고교 때 동아리 스펙 쌓으려고 고교 교과서는 중학교 때 다 띄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막 아이들 사이에 지금 정석처럼 있대요.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현실에서 왜곡되어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는 큰 항목으로 한 11개 항목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좀
두세 개 항목을 이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두세 개의 항목이라면 어떤 항목이 될까요? 지금 교사 추천서도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추천서는 아예 폐지하는 방향? 그쪽으로 이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자기소개서도 지금 컨설팅 업체에다가 맡기는 부작용이 대단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조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기소개서도 워낙이 전에 문재인 정부 대입과 관련된 공약에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이것을 축소해 나가고 또 해소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정도는 들어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8월에 종합적으로 이제 제시할 때 그때 확정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이 수시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학생들은 정시를 늘려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에서는 차라리 더 공정하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또 자유롭게 활동하고 또 공부하는 것 이외의 것이 뛰어드는 그런 입시 제도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은 연 2회 실시하는 문제 이것도 검토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판단하고 정책 결정을 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기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판단에서 하나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아주 그냥 원론적인 말씀이셨던 건가요? 수능 2회 검토 가능이란 건? 그렇죠. 예전에 이제 94년부터 수능이 실시됐는데 한 차례 이제 2번 본 적이 있고. 그 94년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2010년 전후에도 수능을 여러 차례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논의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입시 정책을 검토하면서 그런 것까지를 포괄해서 검토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각에서 나오는 질문, 청취자들의 질문이니까 그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관님. 차라리 학력고사 때가 나았다. 차라리 수능만 볼 때가 나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댓글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비고사 세대입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학력고사 세대라든가 이제 또 수능 초기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때가 오히려 나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공정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 느끼는 이제 복잡성. 그렇죠.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가 미래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과 평가가 필요한 건가. 그러나 이제 적응 가능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면서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력고사로 돌아가자, 수능으로 돌아가자.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이미 이제 과거 한국 사회의 그때 맞는 이제 그런 제도였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제도가 맞지 않으리라는 것은 다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교육부의 역점 과제랄까요? 핵심 과제, 꿈이랄까요?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새해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가족 모두가 이제 행복한 웃음을 웃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특히 이제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그것을 위해서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에 발표될 그 개혁안 사실은 그걸 향해서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앞으로 내년 이제 새해 들어서면 정말로
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상당히 바빠지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8월에 발표할 종합적인 입시 개혁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최선의 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신뢰할 만한 특히 공정성이라는 끈을 놓지 않도록 특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교육부 장관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김수민님, 학종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홍현자님, 공정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허금선님, 누구나 공평하게 실력으로 대학 갈 수 있게 하려면 좀 수시 폐지해야 된다. 구성우님, 학부모가 너무 힘듭니다. 살림하랴 직장 다니라 거기다가 대입 공부를 학부모가 한다. 지금의 학종이라는 것이 부모가 공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고 어디 뭐 자원봉사할 곳 알아내야 되고 자소서는 어디서 잘 쓰는지 알아내야 되고 이게 지금 정상이냐. 우리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는 지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박상훈 님도 역시 부모 능력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 현실을 장관님은 정말 알고 계시는가. 이런. 제가 아까 그 질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학력고사 때로 돌아가자. 차라리 수능만 보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는 걸 이 교육 이반자들, 교육제도 이반자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현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 진지하게 좀 고민해 주십사.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제천의 화재 현장 소식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이 참 아침부터 기운 빠진다. 왜 이런 비극이 계속돼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하세요. 특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요. 그 여성 사우나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죠. 20명의 희생자가 여성 목욕탕에서 나왔는데 그 손잡이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증언이 지금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성 사우나실 앞에 손잡이가 고장이 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출입구가 하나인데 그나마 그것도 열리지가 않았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인명수색 작업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 규명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날이 밝고 나서 이제 규명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펑 하고 불이 났다는 정도까지만 알려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문자 고맙습니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암흑에. 오늘은 지난번엔 스페셜 게스트로 한번 나오셨는데 언제 다시 나오느냐 그분.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고정으로 당장 가자 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그분. 유인태 전 의원, 유인태 전 수석, 월간 유인태로 다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예측을 지난번에 하고 하나 하고 가셨던 게 그 청와대 정무수석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쭸어요. 네. 청와대 안에 있는 국회의원 출신 중에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많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예측도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처럼 그렇게 중진이 수석을 맡는 게 그게 조금 비정상이었고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의원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꽤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끌어올려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한병도 정무수석, 한병도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한병도 수석까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월간에서? 전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봤죠. 2명? 네. 한병도 한 명은 누굽니까? 저기 백원우. 백원우 전 그래도 의원. 뭐 소위 이제 쭉 친노라고 해야 그게 이제 저 남들이 좀 끈끈한 게 있을 거다. 좀 신임이 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 백원우는 지금 뭐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 그 역할도 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양이고. 근데 이제 정무수석은 좀 이렇게 대인 관계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백원우
보다는 한병도가 좀 더 부드럽죠. 지금 백원 의원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하여튼 그분도 인정? 뭐 같은 여기서 이제 부드럽다 함은 야당 쪽에서 그렇죠.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과의 관계도 사실은 중요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한병도 전 의원이 수석으로 이번에는 하여튼 끌어올려지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예측하셨군요. 예측대로 된 거네요. 그래요. 예. 이렇게 지난 월간에서 많은 화제를 뿌렸습니다. 오늘 더 기대가 되는데요.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얘기. 안철수 대표가 전격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했고 승부수를 그야말로 던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전당원 투표를 당무위원회에서 가결을 해버렸습니다. 통합 반대파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거세게 독재다란 얘기까지 나오면서 반대하는데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이제 정상적인 절차라고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여러 가지 전당대회에서 이제 통합을 의결을 하냐, 뭐 부결하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최고 그렇죠. 의결 기구인데 전당대회를 이제 소집하고 이 안건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당무회를 열어야 되는 건데 전당원 투표제라는 게 일종의 그 준 여론조사 비슷한 건데. 준 여론조사. 예. 근데 저거는 정당의 통합과 같은 이 중대사를 그걸 왜 하는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저거는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주 부당한 절차다. 그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는 걸 이제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 정말 중도의 제3정당이 좀 아주 잘 가기를 바라는 게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정치. 야당이 튼튼해야 여당도 잘 되는 거다. 그게 중요한데 나는 안철수 대표가 물론 뭐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과거에 그야말로 제왕적 총재라고 하던 김대중 총재 같은 경우 이제 저는 그때 뭐 반발하고 안 따라갔지만 새정치국민의 신당을 창당할 때 처음에 많은 의원들이 그때도 총선을 앞두고 분당은 안 됩니다 해서 분당 반대가 훨씬 많았거든요. 참 몇 명씩 불러서 또는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한 연후에 결행을 하죠. 그때는 되게 힘이 센 총재였는데도. 그럼요. 사실 뭐. 하나 다 설득을 아니, 그때 그 양반 도장 들어간 공천장 가지면은 그냥 쉽게 당선되는 애가 몇십 개가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결국 신당 창당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현상이 한참일 때 그런 신기루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바른정당하고 우선 정책 연대를 같이 하는 공통분모를 찾는 뭐 타협을 점을 찾기 어려우면 그때는 또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뭐 구동존이라고 같은 걸 구하고 다른 건 다른 대로 놔두고라도 연대를 못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좀 거치면서 우선 정책 연대부터 시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그게 어느 정도 좀 순조롭게 가면 뭐 지방선거 때 뭐 선거 연대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현재 처음에 그 신기루 같은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지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때라고 치더라도 안철수 막 바람이 전국에 몰아붙이던 그때라도 안 돼요.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행위라는 게. 그럼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럼 왜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저러는 거죠. 이게 역시 경륜이 짧다고 하는 게 저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얘기합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 지금의 지지율보다 훨씬 올라간다는 여기 증거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 항상요. 제3당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성 이 두 정당에 대한 실증이 있어요. 그런 국민들이 꽤 있어요. 그래 나온다 그러면 항상 그 당이
기본적으로 한 10몇 프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세당이 나타난다 하면? 신당이 뭐 좀 참신해 보이고 뭐 이러면은 옛날에 그걸 한때는 뭐 바바리코트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게 바바리코트예요? 서울시장 조순 시장이 처음 나오고 저쪽에 뭐 누구 나올 때 네. 박찬정 정 의원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왔을 때 처음에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다가 대단했죠. 그 바바리 코트 무소속으로 나오는 제3 세력 말하자면 신선한 인물, 새로운 인물이 막 바바리 코트를 휘달리면서 나오면은 일단 열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먹고 들어갔다가 이제 선거 전이 되면 이 나중에 이제 안 보여요. 누가 가서 그러다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때 저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몇 개 골라 찍어 놨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2개로 압축을 해서 요거 중에 요거 아니면 요거다 이러잖아요. 그 요거 중에 요거는 1당 아니면 2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것도 눈에 들어왔다가 마지막 추릴 때는 또 다시 익숙한 것으로 간다. 원래 하던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걸 바른정당하고 뭐 합치면은 뭐 여론조사 얼마나 왔다. 난 이게 얼마나 순진한 그런 논리 가지고. 순진한 거다. 아니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단 전제는 깝니다. 항상 유인태 전 의원은 야당이 잘 돼야 된다. 3당이 잘 돼야 된다. 이 지론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렇게 서투르게 저렇게 서둘러 가지고 지금 뭐 일을 그렇게 망치고 있는지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그러면은 제가 아주 결론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뭐 결국 문패 싸움으로 간 거 아니냐. 문패 싸움 국민의당 간판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지금 이제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서로 나가시오. 합당하려면 나가시오. 아니 당신들이 나가시오. 근데 이제 비례대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서로 이른바 합의원을 한다 그러면 비례 부분에 제명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비례의원은 제명당하면 의원직을 가질 수 있고요. 자기 발로 나가면은 의원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그런 합의원 과정에서 뭐 집하고 간판 다 줄게. 그 대신 비례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든지 등등의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저런 식으로 지금 할 거면은 통합을 하겠다는 분이 주고 나오는 게 위자료 좀 넉넉히 주고 그러고 합의 이혼해라. 그게 정당사에서 보면 최소한 관행이고 예의라고 봐요. 나가겠다는 사람이 위자료 넉넉히 주고 집도 주고 이러고 나오는 게 순리가 아니겠는가. 그동안 되게 그래왔어요. 그래왔다. 이게 부부랑 비슷하네요. 부부 사이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결국 갈라질 거 같이 못 살 거라고 보세요? 글쎄, 그러니까 저걸 운반을 잘 했으면은 저 안철수 대표가 좀 경험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뭐 마치 합쳐야 될 유승민 대표가 뭐 햇볕 정책을 마치 포기하라는 이제 발언을 하고 다시 이제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햇볕 정책을 디스하는 듯한. 뭐 마치 그 호남에만 지역주의가 있는 것 같은. 뭐 사실은 영남 지역주의가 더 원조인데. 뭐 어쨌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령 통합을 해서 중도로 간다 그러면 이 화개장터쯤에서 만나야 이게 중도로 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선진강 건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저쪽 진주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화개장터쯤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날아갔어요, 그냥. 글쎄, 그러니까 그건 오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쯤에서 해야 이게 우리가 중도 통합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느낌은 그냥 진주 합천쯤 넘어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갈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온 거 아닌가. 정말 나가고 싶은 쪽이 결국은 주고 나와야 될 거다. 문패를 집을 주고 나와야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더 사나운 몰골을 보여야 돼요. 뭐 전당대회에서 뭐 틀림없이 저렇게 되면 이제 뭐 강목에 뭐 온갖 이제
추태들을 보일 거예요. 머리채 잡고 싸우는 정말 보여서는 안 될 장면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합의해라. 그 말씀이세요. 갈라질 때라도 조금 보기 좋게 갈라지는 게 이제는 뭐 전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너무 이 서두르는 통에 중도 정당의 전도가 이제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후에 자유한국당과도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은 뭐 완강한데 통합이 아니라 뭐 생각은 그러겠죠. 그쪽이 그냥 제대로 된 적이 인물이 없고 하니까 리더십도 없고 하니까 뭐 이쪽으로 이제 자기네가 흡수하겠다. 하겠다는데 지금은 펄쩍 뛰고 있지만은 뭐 지금 되게 구상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고 중도 보수 대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뭐 다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본인은 뭐 자유한국당하고는 뭐 말도 꺼내지 말라고 지금 뭐 그러고는 있지만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또 최측근인 송기석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음 맞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 중도 보수 대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거기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대선 후보 3명이 다 모이는 거네요. 자유한국당하고요. 되게 쉽게 되겠어요.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쉽진 않을 것이다.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2020년 다음 총선 이후에나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보시는. 그 전에 지방선거 총선 과정에서 또 각 정당들이 뭐 어떻게 이게 뭐 소멸할지 뭐 될지는 정치 지형은 지금으로서는 모르죠. 그 사이에 사라질 땅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유인태 전 의원 국민의당 얘기 나눠봤고 자유한국당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60여 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류여해 최고위원은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이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저기 총선을 앞두고는 많이 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 탈락.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하고 나가서 신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저 당사가 다 유리창이 깨지고, 뭐 그러는 건데, 물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 뭔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지금의 저 정체를 못 벗어난다고 보니까 한편으로 뭐 그럴 필요도 있을 성은 싶은데, 근데 저렇게 대폭적으로 또 그 중진 의원들까지 전부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는 얘는 그건 처음이에요. 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그렇죠. 이렇게 대규모 물갈이는 이례적이죠. 아주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그 과정에서 유여해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제 가깝게 지냈던 홍준표 대표와 갈라졌습니다. 그냥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홍준표 대표의 비밀을 하나씩 다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선전포고를 하고 나왔거든요. 울면서. 이제 별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탈락자가 발버둥 치는 거는 그렇게 별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잠깐 반짝이다. 이제 끝나죠. 뭐. 그걸 홍준표 대표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종편들도 참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뭘 그걸 그렇게 또 시콜콜이 가지고 하는지. 그냥 그런 두면 됩니까 그당 그렇게 하는 거? 뭐 아마 저도 이제 하루 이틀 거릴 거예요. 이틀 거릴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다음 포석은 뭘 노리고 있는 걸까? 60명 물갈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물갈이를 한 걸까요? 글쎄요,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어떤 신변이 정리가 되고 나면 조금은 이제 변화할 거라고 봐요. 오늘 신병 정리라 하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뇌물 판결이 나는데 2심에서는 무죄 났거든요. 유죄, 그러니까 뒤집힐 가능성,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대개는 뭐 2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을 더 많이 보죠. 근데 하여튼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본인은 좀 초조함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렇죠. 나고 나면 뭐 지금처럼 저렇게 막 돌출 행동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돌출 행동, 당 안에서도 비판받을 만큼 돌출 행동하는 게 불안감에서 비롯됐다고 보세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원래
전에 모습이 저런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 저를 친하신가요? 좀 알죠. 저 정도 돌출한 행동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숭 떨고 뭐 이제 이런 친구는 아닌데. 예. 근데 어쨌든 작년에 대선 후보 되고 뭐 그 후에 행동을 보니까 왜 저러나 저게 재판이 걸려서 저런가 뭐 저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오히려 재판 끝나고 나면 좀 제 성정을 찾을 것이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제부터 홍준표 대표께서는 덕장을 하시고 투사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장까지는 뭐. 그건 남의 당 뭐 대표 얘기 그만하고요. 자유한국당 60명 당협위원장 물갈이 뒤에 좀 후폭풍이 대단한데 일단 유인태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 후폭풍이 크게 가진 않을 거다.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이렇게 그냥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유인태 전 의원과 함께 월간 유인태 정당의 얘기들을 쫙 훑어봤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어떤 모습의 정치판이 펼쳐지고 있을지 한 달 뒤 예측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예요. 유인태 전 의원님. 크리스마스 인사는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죠? 몰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나누는 거. 먼저 좀 던져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잘 보내시고요. 새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인태 전 의원과 함께 월간 유인태 함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제천을 포함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성탄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